안녕하세요. 2019년 스포츠 사회학 기출문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에 관련된 문제였죠. 자,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과 주제 중 거시 영역의 사회 제도와 관련된 연구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아닌 것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듯이 먼저 거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 미시 영역이 있습니다. 즉 거시적 영역, 미시적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거시적 영역은 대규모 사회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회 제도와 관련된 영역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종교, 교육, 정치, 성, 문화, 그러니까 큰 규모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와 반대로 미시적 영역은 소규모 사회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제도와 관련 있는 영역을 얘기하고 있죠. 즉, 개인, 소집단 등등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1번 문제에서 거시적 영역의 사회 제도와 관련된 연구의 내용이 아닌 것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정치, 교육, 경제는 다 어디에 해당된다? 바로 이 거시적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반대로 이 조직은 뭐냐? 바로 이 미시적 영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입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먼저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에는 이제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자, 먼저 순기능에는 사회 정서적 기능, 그 다음 사회 통합 기능, 그 다음 사회화 기능이 있고요. 자, 스포츠의 사회적 역기능에는 강제와 통제, 즉 이건 이제 사회 통제 기능을 또 얘기하고요. 그 다음 신체 소외 기능, 과도한 상업주의, 그 다음 국수주의 및 군국주의의 팽창, 사회 차별 기능 등등이 바로 스포츠의 사회적 역기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보기를 볼게요. 왜냐면 보기가 이게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 우선 알 수는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문제가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이니까. 자,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은 4강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 응원에 참가하며 국가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을 되새겼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스포츠의 사회적 순기능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기에 보시면 순기능에 대한 보기가 사회 통합밖에 없죠. 예, 사회 통제와 신체 소외와 사회 차별은 다 뭐냐? 바로 스포츠의 사회적 역기능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합은 무엇이냐? 스포츠는 이 사회 구성원의 출신 성분과 관계없이 공통적인 감정을 유발시키고 사회 통합 및 일체감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이 월드컵이라는 이 메가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을 갖게 되는 사회의 이 통합 기능을 가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스포츠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은 매년 잘 출제되는 이론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현대 스포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문제였죠. 자, 보기로는 산업의 고도화, 인구의 저밀도화, 교통의 발달, 그다음 통신의 발달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상업주의 스포츠 출연의 사회 경제적 조건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스포츠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거대 자본을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예, 세 번째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를 얘기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소비 문화의 발전 정도, 다섯 번째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의 고도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상업주의 스포츠 출연의 사회 경제적 조건으로, 그 다음 교통이 발달돼야 되고요. 또 통신도 발달돼야 되고. 근데 인구의 저밀도화라고 해서 보기 한번 볼게요. 쾌적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스포츠 참가가 증가하였다. 자, 인구의 저밀도화는 현대 스포츠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소와 관련이 없죠. 오히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왜냐하면 인구 밀집 지역의 스포츠 관련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구의 이 밀집, 고밀도화가 오히려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고른 거기 때문에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포츠로의 사회화 요인 중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선 개인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을 스포츠로의 사회화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볼게요. 여성의 신체 노출을 금기시하는 일부 중동 국가의 문화는 여성의 스포츠 참가를 불가능하게 하며 스포츠 경기 관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하나의 그 중동 국가의 사회적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즉, 이 중동 국가의 사회 문화적 특성 때문에 여성이 스포츠 참여 및 관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스포츠로의 사회화 요인 중 사회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이 개인적 특성은 무엇이냐? 이 개인적 특성에는 성, 연령,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스포츠 개입은 스포츠에 대한 개입 수준은 스포츠에 이 투자하는 시간과 돈, 이 에너지에 얼만큼 많은 에너지를 투입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스포츠 사회화 주관자는 무엇이냐? 이 스포츠 사회화 주관자에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가족, 그다음 동료들, 그다음 집단,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대중매체 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로의 사회화에서 이 보기에 대한 설명은 뭐냐? 바로 이 사회적 상황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만 잘 읽어보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습니다. 자, 5번. 자, 신자유주의 시대의 스포츠 세계화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 대한 문제였죠. 자, 먼저 신자유주의가 무엇일까요? 자, 신자유주의란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스포츠 세계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첫 번째 국가 스포츠 경쟁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란 의미가 축소됩니다. 그래서 국제 스포츠 조직의 확대를 통한 범세계적 교류가 증진이 되고요. 그리고 기술과 정보의 혁명을 통한 교통, 통신, 정자 분야의 첨단 기술을 스포츠가 행해지는 공간적 거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스포츠 정보를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 스포츠의 배분 불평등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서구 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문화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 바로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스포츠 세계에 대한 변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스포츠 이윤의 극대화에 기여하였다. 자, 맞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스포츠 시장의 경계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옳은 얘기고요. 세계인들의 표준화된
스포츠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만들었죠. 세계화를 통해서. 마지막, 각 나라의 전통 스포츠가 전 세계로 보급되어 새로운 스포츠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는데, 오히려 이 스포츠 세계화는 이 앞서 발달된 이 서구 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대로 이러한 스포츠에 대한 배분의 불평등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좀 개선되었지만 이 각 나라의 전통 스포츠가 전 세계에 보급되어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은 오히려 세계화에 의해서 많이 좀 줄어들었다. 오히려 서구 스포츠가 더 세계화에 의해서 이 국제로 더 빠르게 더 빠져나가고 그 각 나라의 문화 영역으로 스며드는 게 더 급속도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게 바로 뭐냐? 스포츠 세계화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겠죠. 다음은 6번입니다. 스포츠 정책과 정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스포츠와 정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자,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스포츠는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우월성을 표출하는 수단이고요. 그다음 스포츠의 조직화로 조직 과정의 권력 배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스포츠 조직 및 기구의 조세 감면 혜택을 또 얘기할 수 있고요. 스포츠를 통한 정치적 외교의 상호작용 효과도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스포츠의 제도적 특성에 의해 기인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1번, 국가는 스포츠 정책을 통해 스포츠에 개입을 한다라고 옳은 얘기죠. 그 다음 2번, 냉전 시대 국가의 국제 스포츠 정책은 스포츠를 통한 상업주의 팽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했는데, 이 냉전 시대의 국가는 어떠한 특징이 있죠? 네? 이 냉전 시대 국가의 이 국제 스포츠 정책은 이 스포츠를 통해 한 나라의 이 군사력이나 정치, 경제 체제 및 문화적 우월성을 표출하는 수단이 우선시되었습니다. 바로 이 스포츠를 통한 상업주의 팽창의 초점이 아니라 군사적 우월성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가장 먼저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기 한번 볼까요? 그래도 스포츠는 상징, 동일화, 조작의 과정을 통해 정치적 기능이 극대화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산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포츠에 관여를 한다라고 설명을 해서 다 나머지는 옳은 얘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 나왔죠? 스포츠 일탈에 관한 스포츠 사회학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탈은 현존하는 사회 질서의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간주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핑은 그 자체로는 일탈 행위지만 이를 통해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경멸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보기는 스포츠의 사회학 이론 중 가장 처음 나온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로 구조기능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구조기능 이론이 무엇이냐? 바로 일반적으로 사회가 잘 유지 및 이 통합되고 사회 구성원은 적절한 가치와 행동에 합의하고요. 즉 사회가 구성해 놓은 그런 가치와 행동에 합의하고 사회 구조 혹은 지속적 행동 유형은 사회 가치나 목적을 실현하도록 작용한다고 가정하는 이론입니다. 즉, 우리 하나의 사회는 여러 가지의 이 영역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영역들이 다 따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바로 하나의 통합된 단체고 서로 이렇게 유기체적 연결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니까 즉 각각의 구조의 기능을 자기 역할을 잘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합의하고 통합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적 규범적 합의가 매우 높다는 전제하에 일탈 연구의 주요 초점은 규범 위반에 두고 규범 위반은 사회 질서의
붕괴가 반영된 것, 즉 사회적 합의와 통합이 깨진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겠죠. 네, 도핑은. 그래서 이 보기는 뭐냐? 이 구조기능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갈등 이론은 무엇이냐? 스포츠 내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계층 또한 이 권력, 특권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성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고요. 차별교제 이론은 무엇이냐? 자, 일탈적 행동 양식과 비일탈적 행동 양식 간의 이 차별적 접촉을 강조하는 이론을 얘기할 수 있고, 낙인 이론은 무엇이냐? 일탈 행위 자체가 갖는 본질적인 측면보다 이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규정된다고 할 때 누가 일탈을 규정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네.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포츠의 상업화 문제 나왔죠. 앞서 스포츠 상업화 문제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자, 보기 문제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자, 먼저 보기 한번 보죠. 자, 2013년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에서 한국의 류현진 선수와 추신수 선수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자 미국 프로야구 사무국은 이날을 코리안데이로 지정하고 한국의 걸그룹 소녀시대를 초청하여 애국가를 제창하게 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 프로야구 사무국은 각종 의전 행사 및 경품 행사를 개최하여 언론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이 미국 프로야구 사무국이 우리 한국 선수들을 위한 바로 이 사무국의 변화에 대한 보기에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스포츠의 상업화에 따른 스포츠 조직의 변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뭐 기술 변화도 아니었죠. 규칙도 아니고 선수 코치의 경기 성향 변화도 아니고요. 예, 이 스포츠 조직, 어떤 조직? 프로야구 사무국이 한국 선수를 위해서 이날을 코리안데이로 지정하고 소녀시대를 초청해서 애국가를 제창하게 된 게 다 뭐냐, 그 조직의 사무국이 변화됐다, 상업화로 인해서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거를 원하고 찾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 9번 가겠습니다. 스포츠에서 시행되는 제도와 특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보류조항, 최저연봉, 셀러리 캡, 트레이드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자, 보류조항, 일정 기간 선수들의 자유로운 계약과 이적을 막아 선수단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보류조항은 무엇이냐? 당해 연도 소속 선수 및 신고 선수 중 익년도 선수 계약 체결 권리를 보류하여 자유로운 계약과 이적을 막는 조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죠. 자, 최저연봉은 무엇이냐? 자, 신인 선수의 계약에 있어 최저연봉을 보장한다는 것이고요. 네, 연봉 협상을 줄여 선수 운영 경비를 줄이는 목적이 아니고요. 자, 셀러리 캡은 무엇이냐? 바로 선수의 연봉에 상한선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선수의 몸값, 한 구단의 모든 소속 선수의 몸값의 총액 모두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을 셀러리 캡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트레이드는 뭐냐? 바로 구단 간에 선수 대 선수 또는 현금 대 선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스포츠에 시행되는 제도와 특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냐? 바로 1번이었습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 나왔죠? 디플로어의 미디어 이론. 자, 스포츠 미디어에 대한 챕터의 문제였습니다. 자, 미디어의 영향력과 스포츠의 소비 형태는 연령, 성, 사회계층, 교육 수준,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서로 다른 하위 집단의 구성원에게 획일적으로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미디어 이론. 제가 이론에 대해 묻는 건 좀 까다롭고 어렵다 했죠. 왜? 각각의 이론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기는 사회 범주 이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사회 범주란 무엇이냐? 인구학적 속성에 따라 사람을 몇 가지 집합으로 구분하여 분류한 것으로 아까 보기에 나왔죠. 연령, 성, 사회계층, 교육 수준, 결혼 여부 등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인구학적 특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인간이 처한 이 사회 구조적 위치나 배경에 영향을 받아 생각이나 행동 양식을
구성하게 되는데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자연히 생각이나 행동도 비슷해진다는 사회학적 입장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게 뭐냐? 바로 사회범주 이론입니다. 예. 자, 그럼 개인차 이론은 무엇이냐? 그 전에 자, 사회범주 이론을 스포츠에 적용을 한번 하면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스포츠에 접촉하는 양식이나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서로 다른 이 하위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획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개인차 이론은 사람은 타고난 이 생리적 특성이나 자라난 환경의 차이로 인해 각자 다른 성격이나 가치관 및 행동 양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 특성은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이론을 바로 이 개인차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회관계 이론은 인간이 뭐냐? 바로 이 소셜 릴레이션십이죠. 이 정보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것은 누구? 바로 내 주변 사람의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중거 집단의 영향력이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미디어 스포츠와의 접촉 양식도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세계의 중요 타자와의 사회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는 이론을 설명할 수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규범 이론은 뭐냐? 이 매스미디어가 사회 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수용자는 그 규범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취한다는 이론을 얘기할 수 있죠. 자, 다음은 11번 가겠습니다. 자, 스포츠와 계급,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 첫 계급과 계층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는 또 처음 나온 색다른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정답은 3번이거든요. 네, 각각의 이론 계층론에 대한 다 설명이 있는데, 자, 먼저 마르크스는 이 계급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차원으로 경제적 요인을 들고 이에 대한 사회 계층의 형성과 발달 경위를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주요 계급을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구분하여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공장이나 자본과 같은 재산 소유자로서 지배계급을 의미하고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는 피지배계급으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계급론에 따르면 이 운동선수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운동선수는 뭐냐? 바로 이 일하는 노동자에 해당되므로 뭐냐? 지배계급이 아닌 피지배계급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구단의 구단주나 뭐 주주 등은 바로 이 지배계급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운동선수는 무엇이냐? 바로 이 노동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지배계급에 속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과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이 3번이 되겠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정치가 스포츠를 이용하는 방법. 앞서서 스포츠와 정치에 대한 문제 나왔는데 또 나왔죠. 보기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스포츠에 참여한 선수나 팀이 스포츠 경기 자체를 뛰어넘어 특정 집단을 대리 또는 대표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을 일컫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치의 스포츠 이용 방법. 이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방법에는 상징과 그 다음 동일화, 상징과 여기 동일화, 그리고 이 조작화가 있습니다. 이 우미나는 없고요. 자, 상징은 먼저 무엇이냐? 어떤 특정한 의미와 의의를 가지며 본질과는 다른 무엇을 대리하고 지칭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 동일화는 무엇이냐? 자아가 역할 수행하기 원하는 타자에게 감정을 이입시켜서 타자와 일체가 되어 동화되는 것을 얘기하고, 이 조작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 및 반응을 통제하거나 압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지는 이 조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보기의 경우 스포츠와 정치의 바로 이 결합 방법. 아까 제가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방법에는 이 상징화, 동일화, 조직화가 있다고 했죠. 이 세 가지. 그 중에 이 보기의 내용은 이 스포츠에 참여한 선수나 팀이 스포츠 경기 자체를 넘어서 특정 집단을 대리 또는 대표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했죠. 즉 뭐냐? 이걸 상징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 상징화, 동일화, 조작화는 매년 잘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 13번 코클리 나왔습니다. 코클리가 제시한 일탈적 과잉 동조를 유발하는 스포츠 윤리 규범의 유형과 특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 해당 문제도 빈번히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코클리가 제시한 일탈적 과잉 동조를 유발하는 스포츠 윤리 규범의 유형에는 몰입 규범과 나와 있죠. 그 다음 인내 규범, 그 다음 도전 규범, 구분짓기 규범이 있습니다. 예. 먼저 몰입 규범은 무엇이냐? 스포츠를 3회 우선순위에 두고 경기 및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경기에 헌신하는 유형을 얘기하고요. 인내 규범은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경기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견뎌내야 진정한 운동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전 규범은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공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강조하는 유형을 얘기하고요. 구분짓기 규범은 타인 혹은 본인 스스로와 경쟁을 통해 기록을 갱신하는 것을 긍정적인 목표로 다른 선수와 이 차별성을 강조하고 승리를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탁월성을 추구하는 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과 특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이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구분짓기 규범은 운동선수는 다른 선수와 구별되기 위해 자신만의 경기 스타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운동선수들은 집단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고 선수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즉 스포츠 집단을 특수한 집단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은 그 구분짓기 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크로젯의 여성에 대한 남성 선수의 폭력과 남성 스포츠 문화와 관련성에 대한 연구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자, 1번 볼게요. 자, 지역사회는 남성 선수의 폭력에 대한 경외감을 갖지 못하도록 철저히 처벌을 한다라고 했고요. 자, 2번 여성 선수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함께 공동체성을 나누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폭력이 남성담을 확립하고 여성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뭔가 이 얘기가 좀 강하죠. 자, 4번 먼저 볼게요. 폭력이 남성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자만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했는데, 자, 우선 스포츠라는 것은 뭐냐? 스포츠는 이꼴 남성이라는 이 등식이 통용될 정도로 남성 지배 구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이에 권력관계 내 약자 집단에 속한 이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편향된 길들임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 소수자로서 이 여성은 살아가면서 남성화된 문화적 길들임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이 뭐냐? 이 크로젯의 여성에 대한 남성 선수의 폭력과 남성 스포츠 문화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먼저 볼게요. 왜 이게 틀린지. 자, 지역사회는 남성 선수의 폭력을 스포츠 문화의 일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자, 2번. 자, 여성 선수는 남성들의 이 공간으로 여겨진 스포츠 문화에 자신을 남성 공간의 임의로 침입한 침입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번. 폭력을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기강을 다지는 데 쓰는 도구를 또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크로젯에 대한 여성에 대한 이 남성 선수의 폭력과 이 문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이 연구 내용에 대한 옳은 내용은 바로 뭐냐? 3번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레오나르드의 스포츠 사회화 이론이 나왔죠. 네. 자, A 보겠습니다. A 고교 농구 감독은 팀 훈련 과정에서 학생 선수의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과 벌을 활용을 한다. 자, 그 다음 B 선수는 다른 팀 선수가 독특한 자세, 타격 자세로 최다 안타상을 획득하자 그 선수의 타격 자세를 관찰하여 자신만의 것으로 발전시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는 스포츠 사회화 이론 중 이 사회 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사회 학습 이론은 무엇이냐? 개인이 어떻게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고 수행하는가를 밝히려는 이론인데요. 이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강화가 있고요. 코칭, 그 다음 관찰 학습이 있습니다. 네. 이 사회학습 이론 안에는. 자, 우선 강화는 뭐냐? 강화에 따른 사회화는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개인을 조건화하는 과정, 즉 자극과 반응의 현상을 통해 하나의 행동 유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앞서 말한 보기에 나와 있는 상과 벌이 있고요. 뭐가 이 두 개는 뭐예요? 바로 강화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 코칭은 뭐예요? 이 학습자가 사회 주관자에 노출되거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관찰 학습은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고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는 바로 이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이 강화에 대한 설명이었고, B는 뭐냐? 그 선수, 어떤 선수, 최대 안타를 획득한 선수의 타격 자세를 관찰하죠. 그래서 자신만의 것을 발전시켰으니 이건 뭐냐? 바로 관찰 학습에 해당이 되겠죠. 네, 관찰 학습. 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자,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 네. 자, 학원 스포츠라고 하면은 좀 보통 이 방과 후 사교육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학원 스포츠는 뭐냐? 바로 이 엘리트 스포츠, 학생 운동선수를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운동선수.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학원 스포츠 문화적 특성 중 보기에 해당하는 것. 보기 볼게요. 자, 학생 선수들은 교실 공간과 분리돼요. 교실이 아닌 다른 공간이죠. 합숙소와 운동장에서 주로 생활을 하며 그들만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들만의 동질감을 바탕으로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지만 일반 학생들과는 이질화되어 있다. 즉, 이게 하나의 학교라는 공간인데 운동선수들은 여기서 생활하는 게 아닌 따로 어떻게 다른 장소에서 생활하는 거죠. 즉, 어디? 섬. 즉, 그들만의 바로 이 섬문화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다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의 이 역기능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승리지상주의 문화, 군사주의 문화, 신체 소외 문화, 선문화 다 많은 얘기지만 이 보기에 대한 설명은 뭐냐? 바로 이 선문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17번 상업화 또 나왔죠. 스포츠 상업화에 따른 스포츠와 미디어와의 관계. 예, 이것도 상당히 출제가 자주 되는 파트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스포츠는 미디어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을 때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스포츠 콘텐츠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뉴 미디어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SNS나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우리 새로운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를 하잖아요. 방송국도 새로 많이 생겼고, 그걸 통해서 이 스포츠 콘텐츠의 이 생산자와 수용자가 어느 누구도 스포츠에 대한 콘텐츠도 생산할 수 있고, 수용자였다가 생산자가 될 수 있고, 생산자였다가 수용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즉, 경계가 모호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그 다음 스포츠가 미디어에 의존할수록 미디어의 스포츠에 대한 통제력은 증가하죠. 예. 무슨 내용이냐? 이 통제는 스포츠 경기 규칙 개정, 경기 일정 및 시간의 변경, 뭐 경기 기술의 전문화와 표준화, 스포츠 연구의 변화, 뉴 스포츠 종목의 창출 등이 바로 뭐냐? 이 스포츠가 미디어에 의해서 통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죠. 예. 즉 스포츠도 이 미디어에 맞춰 경기 규칙을 변화하고 조직도 변화하고 그런 또 미디어 노출에 의해서 스포츠 용구도 다양한 색깔로 변화하는 등 뭐 그런 변화가 나타났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4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미디어는 상업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스포츠 규칙을 변화하고 있죠. 맞는 얘기죠. 네. 이 해당 문제도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18번 스포츠 세계화 문제도 나왔죠. 세계화.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먼저 자, 1번 보겠습니다. 냉전 시대 스포츠 세계화는 민족주의를 약화시켰다라고 했는데 이 냉전 시대의 스포츠 세계화는 이 민족주의를 증가시켰죠. 그리고 민족주의는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스포츠 세계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했는데 이 민족주의는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을 어떻게 더 단결시키죠. 결속시키고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그래서 스포츠 세계화로 연결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 제국주의 시대의 스포츠 세계화는 식민국가의 민족주의를 약화? 아니죠. 제국주의 시대 오히려 증가시키죠. 예, 왜냐하면 이 자국의 정치, 경제, 지배권을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려는 국가 정책을 바로 이 제국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세계화는 식민국가의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죠. 스포츠 내재된 민족주의 속성은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포츠가 국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민족의 정체성 형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기업의 세계화 전략이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되고 있죠. 자, 19번 갈게요.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 네, 챕터 1이죠. 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정답은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선수 개인의 행동과 관련된 인간의 내면의 특성과 과정을 설명한다. 이건 뭐냐? 바로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이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다음 보기는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고 이렇게 스포츠 사회의 정의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스포츠와 계층 문제였죠. 계층 이동. 계층 이동도 매년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우선 계층에는 이동 주체가 있고요. 그다음 이동 방향, 그 다음 시간적 거리가 있습니다. 이동 주체에는 개인, 집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동 방향에는 수직 혹은 이제 수평을 나눌 수 있고요. 시간적 거리에는 이 세대 간 이동, 그 다음 세대 내 이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적절한 거. 자, 수직 이동은 한 팀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같은 대우를 받고 이적하는 거는 뭐냐? 수직이 아니고 수평이죠. 수평 이동이죠. 네. 자, 2번. 개인 이동은 소속 집단이 특정 계기를 통하여 집합적으로 이동. 집합이 아니고 개인 이동은 뭐냐? 개인이 혼자서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수평 이동은 팀 2군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가 1군으로 이건 뭐야? 수직 이동이죠. 2에서 1로 올라갔으니까. 네, 그래서 수평 이동이 되려면 똑같이 2군으로 가는 거죠. 자, 4번. 세대 간 수직 이동은 운동선수가 부모보다 더 많은 수익과 명예를 얻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세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네. 그럼 이 안에서 세대 내의 이동은 무엇이냐? 한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지위. 세대 간 이동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 운동선수 세대에서 이 부모님 세대로, 예? 이 부모님 세대에서 운동선수 세대로 넘어간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19년 스포츠 사회학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기출문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